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뭐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이제 저점을 위협하는 아직까지 뭐 저점이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어쨌든 저점을 위협할 만한 자리까지 와서 부담이 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또 매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주식을 안 샀더라면 아니면 그때 이걸 손절하고 이걸로 갈아탔었더라면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후회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선택은 뭐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지 아니면 오르기 전에 지금 싸니까 사야지 등등 선택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선택은 했었고 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때 분명히 싸다고 들어왔는데 그런 이유를 찾아서 알면 다음 선택이 쉬워집니다. 여기서 싸다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싸네? 이런 선택이 담백해지고 명확해지는 반면에 이 선택을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즉흥적으로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샀었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현재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 선택은 이미 했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찾는 과정이다. 시장은 이미 조정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주식시장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 물가를 잡겠다. 그게 그렇게 물가가 심각한 상황인지 되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폭등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고 있는지 아니면 물가가 폭등해 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자동차를 못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상생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것은 어떤 선제적인 조치고 거기에 따른 경기 회복을 막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해서 경기에 더 기여를 하겠다라는 거지 다 망가뜨리고 물가 잡겠다 이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발언들은 한층 수그러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가는 이미 3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4월에 더 높은 물가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시장이 망가졌고 그리고 5월 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0.75%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5%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0.5% 하고 양적 긴축하면서 이제 시장 반응을 주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좀 순간 내 정지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이미 이제 물가는 정점을 찍었고 3월에 그리고 그런 어떤 재료들을 유가 맞다. 유가도 이미 3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로 봤을 때 유가가 한 10% 정도 내렸습니다. 3월에 비해서. 이 물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4월 지표가 나오는 5월쯤 되면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할 거고 그 재료들도 소멸이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0.5% 할 거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고 나면 이제 더 확실해졌으니까 더 나올 게 없고 양적 긴축도 수급적인 재료라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더 나올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선행적인 조치로 지금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환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1250원 정도인 상태입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익 관련해서 떠나간 상태니까 그걸 벗어난 상태니까 한 1,500원까지 원화 절하를 단행을 해서 물가 상승이 그러면 수입 물가 증가로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 이 원화 약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가 다소 상쇄가 될 겁니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자본 이탈이 오히려 원화 약세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환율에 이 정도 지수면 팔만하다.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7천억 이상 때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정책적인 것과 맞물려 가지고 5월이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다 털게 될 겁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양적 긴축도 해소가 되고, 4월 물가 발표되면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더 나빠지지 않는 부분도 확인이 될 것이고, 요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되면 이제 시장은 반등을 모색하게 될 건데, 통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5월이 통계적으로 약세니까 그 부분까지 더하면 물가 오히려 에너지 가격 약세, 물가 안정, 시장이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5월 중순까지 조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 1분기 성장률이 1% 정도 나왔습니다. 물가하고 경제 성장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결국 경제 성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거고,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드디어 이제 심리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5월 중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인데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따지면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시장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시세 낸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 그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시원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마치 사치품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치품들은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구찌 같은 것도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샤넬도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놔야지, 이런 어떤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품이 지금은 500만 원짜리인데 앞으로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계속 할인해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된다. 명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리는 순간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개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꺾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1년 동안 저랑 개인적인 연락을 안 해도 뭐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계속 들으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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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녹화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스트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캐스트 코리아는 다른 종목들하고 조금 다른 게, 이 오너가 명확하게 있을 때 오너 입장에서는 전환 사채를 시장에 털어야 되는, 그리고 털어서 이 부채가 자산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기업 가치에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를 하는데, 캐스트 코리아는 좀 그런 오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원들, LG에서 나온 사원들이 만든 회사고 아직도 그 입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사채 찍긴 찍었는데 리픽싱보다 더 내려갔다. 그러면 전환사채 상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전환사채를 주가를 올려서 이걸 털고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한때 외제차를 사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인데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어디서 봤더라? 그 방송에서 서장훈 그 농구 선수가 방송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제차도 끌어받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데 돈을 안 쓰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3 년만 있으면 외제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브라질 금리는 채권 투자하기는 좋은데 이 환율이 계속 내려갑니다, 브라질 환율이. 예. 그렇기 때문에 10% 받아서 채워봤자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는 브라질 환율이 덜 내리니까 이 10%를 받으면서 환율도 덜 내려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만 사람의 뇌 구조가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옆에 이런 거 보면 이제 추천 영상이 뜨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옛날 노래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게 막 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러시아도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른들께서 옛날에 참 못 살다가 경제 성장해서 잘 살게 됐는데 그때는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예, 정말로 옛날이 좋았다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옛날이 좋았다라는 부분하고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좋았다. 지금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이 훨씬 좋았다. 근데 그때 당시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보다 지금 훨씬 편리해진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이 없을 때 약속 정해 가지고 약속 시간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나오면 그냥 1 시간 2 시간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은 "왜 안 와?" 그러면 일이 생겨서 "언제 간다." 뭐 이렇게 되니까 훨씬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요게 섞여 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게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 노인들도 "소련 시절이 좋았다." 근데 그게 좋았던 부분하고 그때는 본인이 젊었기 때문에 또 좋았다고 느껴지고 실제 저도 뭐 어릴 때 생각하면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전날 막 설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소풍 간다고만 해도 설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밖에 나가라 그러면 귀찮아서 못 가고 해외여행 가라 그러면 도대체 집 나가면 고생인데 왜 이렇게 되니까 요게 같이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물론 유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이게 될 거라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미 유럽은 또 러시아 석유를 그냥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이게 각 석유마다 쪼끔씩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 중진류입니다. 중진류고 이 아주 끈적끈적한 물질이 많으니까 이걸 정제하는 설비로 다른 석유를 정제를 한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정제 시설이 러시아산 석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다른 데서 수입한다? 정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이제 지금은 당장 일시적으로 재고가 있으니까 1-2달 제재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전쟁의 후유증이 줄어들고 유가도 안정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캐스텍 코리아 살펴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텍 코리아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사실 저도 이거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고 왜 이래? 시가총액이 지금 419억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는 상태인데 시가총액이 419억인데 회사가 계속 뭐 더 이상 떨어질 자리도 없는데 떨어진다. 근데 이게 자산도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 까먹고 있지만 자산도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뭐 본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장 가치만 살려도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 팔고 이렇게만 해도 사실 1,000억짜리 회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너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물론 오너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보시면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 지분이 약하고 그리고 요 지분이 약할 뿐더러 과거에 이제 LG에서 나온 직원들이 상당수 이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요거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조금 알아보시고 LG에서 재직하신 분들이 알아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노동자들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힘들다. 근데 노동자들의 파워가 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한전선의 사례라든지 쌍용차라든지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원인이 돼서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근데 회사가 위기가 됐을 때 오너십을 발휘를 해서 요걸 회사를 어쨌든 살려놓는 거랑 오너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회사가 죽는 거랑 거기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매각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요 대한전선이나 쌍용차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업에서 매출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자 폭이 커지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조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지금 손익분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지금 제가 미리 본 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그냥 바로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이제 지난 거라서 지난 부분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건데 재고도 어느 정도 있고 매출 채권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그래도 그럭저럭 있으니까 뭐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당장은 없는데 그럼 이제 이 많은 유형 자산을 현금화해 가지고 요 적자로 인한 걸 막아야 됩니다. 투자 부동산도 있는데 이것도 처분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력은 있습니다. 여력이 있고 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 유형 자산을 처분을 해서 단기 차입금을 갚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단기 차입금에 전환 사채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기 기업 계획에 보면 판관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안 좋은 상태입니다. 비용이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나빠졌는데 지금 근로자 평균 근속 연수도 굉장히 길고 평균 급여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원의 변동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인력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근로자들 파워도 좀 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너가 없으니까 누가 그걸 하겠느냐. 그러면 인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골치 아프게 이거
인수해 가지고 그런 거 해야 되겠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대로 말라갈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보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그 근로자들 입장이 아주 이기적인 건 아니라고 보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유형 자산을 팔아서 단기 차입금을 갚으면서 기업 가치 1,000억 원 수준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매출이 안 나오고 적자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예,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중에 일부가 또 중국 현지에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부품이 예,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게 있으니까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그럼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소 나아지는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극단적으로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급락 패턴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이제 400억대가 돼서 400억 초반이니까 뭐 더 빠질 게 있겠냐 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전환사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캐스텍 코리아의 전환사채를 보면 지금 80억 2,773원이고 최저한도가 2,735원 그리고 이게 언제 발행을 한 거냐면 10월달 그러면 올해 10월까지는 예,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당장 지금 이제 4월달이니까 이 전환가액 이하로 왔다고 해서 이게 당장 그게 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 오너 쪽 지분은 뭐 장내에서 팔고 있으니까 예, 뭐 이런 상태니까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 예, 전환사채는 저대로 하면 적극적으로 뭔가 주가를 부양해서 전환사채를 소화를 해야지 이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능력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10월달 돼서 그냥 상환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봐서 지금 시가총액이 분명히 아주 낮은 거는 맞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주가 약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올 들어서 네, 그게 빠르게 이제 또 깎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을 탐방을 갔다든지 예전에 잘 알던 그런 제도권에 있는 투자 자문사나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고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아주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이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가치를 보면 한 6천억짜리가 지금 10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그럴 만큼의 어떤 강력한 성장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서 소재도 오르고 다 오르면서 수요가 감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성장 전망이 과연 맞을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라고 했는데 이 중국제 제품은 하이니켈이 아니라 그냥 인산철이기 때문에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니켈 값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갔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수요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달린다는 거 아무리 그래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가가 꺾인다. 성장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치품의 어떤 개념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꺾인다라고 하면 예, 굉장히 이제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면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추세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조정을 받아서 여기를 깨는지 여부까지 보고 이제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지금도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기술적인 기준을 잡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모가보다는 높은 상태긴 한데 그 요것도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이제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 한다 해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경쟁사가 이미 진출한 거에서 임상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과연 임상비나 뽑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태 항상 그렇지만 이 창의적인 재무로 인해서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과하다. 이거 감액시켜야 되고, 그리고 매출 채권 뭐 헝가리에 쌓아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계약 자산도 사실 그 계약에 대한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매입 채무가 많다. 셀트리온에 대한 매입 채무가 많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실제 재고 빼고 나면 회사 가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근데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게 일종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은 계속 다 빠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예, 거기다가 이제 이제 테마색도 대부분 털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래도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신저가에다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줄줄 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시세를 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종목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내고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품이 꼈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제자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굉장히 생각 이상, 상상 이상, 그때는 진짜 이게 이 가격까지 올 줄 알았겠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아주 나쁜 상태다.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LNF. 네, LNF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이고, 2차전지 관련주로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하고 또 이렇게 엮여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시가총액 8조 원. 올해 흑자가 날 거라고 하지만 과연 흑자가 나겠느냐. 그냥 주가만 올라온 상태다. 그리고 지금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0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더 올라가겠느냐에 대한 거. 여기서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그림만 봐도, 잘 모르는 상태로만 보더라도 여기서 단기간 이만큼 올랐는데 이게 더 오를 게 있을까? 더 오를 게 있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자체도 2차 상승입니다. 거기다 쌍봉 찍고 끝났는데 요건 뭐 정말로 그냥 도망가야 되는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하고 엮인 것 중에서 제대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숫자를 내보인 경우도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주가 흐름도 아직 뭐 흐름이 깨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양상의 어떤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펄어비스인데 이 펄어비스도 게임주로서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6조 원을 할 만한 것이냐? 이게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전망들을 하면 항상 많이 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2010년 정도에 화학주들, 그때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정유 이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가가 회복하면서. 그때 이제 그 중동과 중국에서 그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걸 보고 화학주들은 앞으로 재미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재미없을 것이다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재미없게 됐는데 1년 정도 오른 걸로 진짜 가루가 될 정도로 까였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들도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주들의 어떤 성공의 핵심은 물론 이제 게임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퍼블리싱을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과금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게임주들 보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가 좋으냐 뭐 전혀 모르겠고 퍼블리싱 직접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과금 체계 너무 노골적이고 등등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성장주가 맞느냐에 대한 거. 모바일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가 않습니다. 매출 펄어비스 매출 5,300, 4,800, 4,000억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오히려 게임주에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게임주가 성장주가 맞느냐? 아니다. 성장주도 아니고 PC 게임 한물 같고 모바일 하루가 멀다 하고 대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다가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과연 본전을 뺄 수 있느냐? 광고비로 뭘 어떻게 빼내느냐? 개발비라도 건질 수 있느냐? 굉장히 레드오션인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지금 주가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60주선에 닿으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 이것도 어제 다룬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시대가 끝났다. 시대가 끝난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없다라는 거. 예, 그런 관점에서 펄어비스를 보면 앞으로 예, 반등 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그렇게 아주 명료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 급락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펄어비스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그래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산 가치가 제법 있는 편이다. 지금 시총이 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자산 가치가 2조 4천억인데 큰 자산 없이 사업을 하는 게임주 특성상 그래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한 프리미엄 2배 정도 받는 거야 이상할 건 없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주가가 내려온 현 상태에서는 예,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시세가 끝난 건 맞지만 그리고 뭐 입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대작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게임을 출시해 가지고 얼마나 오래 관심을 받느냐, 얼마나 오래 그 개발비를 건질 만큼 또 수익을 얻느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이 유통의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퍼블리싱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뭐 하는 쪽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퍼블리싱으로 이익이 나니까 다른 게임주보다는 훨씬 낫다. 현 시점에서 주가가 내려와서 또 가격 매력도 그나마 저평가 아니 고평가 정도로는 덜하니까 가격 매력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나마 낫습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예, 옛날부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국내 판권만 갖고 있는 이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회사가 지금 전체적인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되고 실적 기반으로 하면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곱하기 2해도 한 7천억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 근데 이게 왜 3조 원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왜 도대체 두 종목과 같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내릴 때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두 종목보다 오히려 이 셀트리온 제약의 거품이 더 크다는 점, 국내 의료 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기 전문 의약품 생산하는 또 공장도 있고, 그리고 국내 독점 판매나 유통권을 갖고 있는 예, 또 좋은 예, 해외 파트너의 좋은 약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3조가 돼야 된다는 거. 뭐 비트코인도 있으니까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글쎄 이게 뭐 납득이 되느냐 가치 측면에서 아이고 예, 보면 조금 납득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그나마 속도 조절할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처럼 고점에서 얼마 안 떨어진 종목들이 폭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양호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예, 그리고 HLB 한국 바이오는 다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또 결과물, 참 이거 보면 기도 안 찹니다. 뭘 임상을 해서 잘 됐다 한 회사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5년 연속 적자. 네, 적자고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0억, 300억, 300억, 500억, 600억. 매출은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수준밖에 안 되는 상장 회사 중에서는 그 정도고, 요 회사가 지금 시총이 3조 원인데 많이 빠져도 3조 원인데 3조 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없고, 그냥 이거는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어수선한 상태가 이어지고 아니면 좋은 상태가 됐을 때, 어수선한 상태는 다 같이 빠지니까 그나마 낫지만 시장이 좋아지는데 HLB만 안 올라간다? 결국은 덜어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수요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거고 적정 주가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1년에 1,000억 이상씩 까먹는 거고, 그러면 시가총액 3조로 보면 1,000억 깎여봤자 얼마 안 된다고 느껴지지만 회사 가치로 보면 순자산 5천억 정도에서 1,000억씩 깎이면 4, 5년 후에는 회사가 망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그게 또 타격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예. 그래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정체성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명품도 가격이 올라야 명품을 살 맛이 나는데 사고 나서 반값 세일해버리고 이러면 명품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코스닥 거품주들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첨보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비싼 주가입니다. 그리고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곧 꺾이려고 하는 상태고, 고점에서 이 변동이 크고 거래량이 많다는 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거고, 2차 전지 소재는 수요에 아주 드라마틱한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장성 프리미엄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주가 조정 한번 시작되면 아주 무섭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예, 리노공업은 지금 반도체 검사용 소켓 관련된, 그리고 의료기기 쪽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해왔던 기술력이 축적된 기업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도 제법 꾸준한 편인데 주가가 약간 좀 고평가돼 있다. 근데 그 고평가 정도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꺾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추세 자체가 다시 돌아서는 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한번 꺾이고 나면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다만 급락보다는 등락을 이어가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CJEMN 게임주 성격도 있고 이 종목은,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이 그래도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된 상태고 실적 대비해서도 적정한 수준입니다. 즉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이 종목은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투자할 만한 부분이고, 조정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고점을 찍고 장기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지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격 매력은 적어도 있고, 적어도 상식적인 투자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이 종목 단 하나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언제 탈출하느냐, 아니면 절대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주변에서 물어보면 반등 시에 정리하라라는 확실한 기준을 던져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